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진동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불확실성을 견뎌왔던 시장이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탄성을 잃은 듯 흔들렸고, 그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미세하게 금이 가 있던 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빠르고 거칠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국채금리는 단숨에 들썩였고, 채권 시장은 한 번, 두 번이 아닌 연속된 발작 수준의 급등락을 보여주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마치 누가 신호를 준 듯 하루 만에 일제히 쏟아져 나갔고, 그 결과 코스피는 버티지 못하고 급락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한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블룸버그 인터뷰가 국채금리 폭등의 방아쇠였다. 정책 불확실성이 주가 폭락을 불렀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동일한 원인을 향해 일제히 손가락질한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은행 총재의 인터뷰 한 번이 국채금리를 발작시키고 외국인 수조원 매도를 불러오고 한국 증시 전체를 흔들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시장이 그토록 민감하게 흔들린 핵심 원인과 연결돼 있으며, 이번 사태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이 오래전부터 쌓아온 취약성의 균열이 드러난 신호일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에 뜻밖의 망치를 내려친 것이 다름 아닌 11월 12일자 블룸버그 TV 인터뷰였습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평소 중앙은행 수장이 극도로 경계해온 생방송 외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블룸버그 TV라는 세계 채권환율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미디어와의 대화였죠.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들은 기본적으로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 의도치 않은 속내를 끌어내는데 너무나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블룸버그 TV 인터뷰 발언 하나로 국채금리가 출렁이고 통화가치가 급변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장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극도로 모호하게 말하며 단어 선택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어떤 표현이 금리 인상이나 시그널로 읽힐지, 어떤 뉘앙스가 환율 개입 의지를 뜻할지, 심지어 어떤 한 문장이 수십조, 수백조 규모의 자금 흐름을 바꿔놓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12일 한국은행 총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시장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실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장으로서는 거의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 명확한 언급, 방향성 시사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이 말들은 한국어 화자에게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블룸버그 TV를 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발언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이 인터뷰는 즉각적인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채권 시장을 먼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관련 종목들의 과도한 상승으로 버블 논쟁이 커지고 있었고,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직설적 발언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의 방아쇠를 가장 먼저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확하게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절묘할 정도로 시간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2일 인터뷰 발언 공개, 11월 13일 국채금리 급등, 정부의 진화 시작, 11월 14일 외국인 2조 7천억 순매도, 코스피 급락. 문제는 여기서 단순히 오해다, 그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미 작동된 자금 흐름이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은 한번 발생한 불신에 지독하게 민감합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오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으로 분류됩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나라별 위험 프리미엄을 즉시 건드리고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는 국채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 환율 변동성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1월 12일 인터뷰 직후 한국 금융시장에서 정확히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 한 사람의 발언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그 자체가 정책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금리 곡선 전체를 바꿉니다. 금리 곡선의 변화는 채권 시장을 흔듭니다. 채권 시장의 충격은 외국인의 주식 채권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 포지션 변화는 환율과 코스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지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계획 110조 원, 줄어든 외환 보유액,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 소진, 성장률 둔화, 대외 리스크 확대, 글로벌 공포지수 상승. 이 요소들이 마치 일렬로 도열해 있다가 블룸버그 인터뷰라는 하나의 불꽃이 튀자 연쇄적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불꽃은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락장의 트리거가 콕 집어눌린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는 안정될 것인가? 혹은 더 깊은 조정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창용 총재 발언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 정확히 어떤 기제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으로 강한 매도를 던졌는지 꼼꼼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조금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보여주는 흔들림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결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긴장과 피로가 실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외부 충격과 내부 리스크를 버텨온 나라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팬데믹 국면까지 굵직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국민들은 불안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불안은 이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위기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복합적인 균열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겹겹의 균열 위에 정책 발언이라는 단 하나의 돌멩이가 떨어지며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피로와 답답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여러 층의 공감 지점이 발견됩니다. 1. 최근 몇 달간 누적된 지속적 피로감. 사람들은 사실 시장이 급락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출렁이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환율은 1,300원을 넘나들며 계속 흔들렸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신호와 금리 동결 신호를 헷갈리게 섞어 던져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 증시는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박스권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나 일반 개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라는 심리적 피로감을 누적시킵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같이 불안한 단어들로 채워지고 정책 당국의 말들도 예측이 아니라 혼란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차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환경 그 자체에 지칩니다. 이번 사건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누적된 피로감 때문입니다. 이미 심리의 밑바닥에 얇게 깔려있던 불안 위로 이번 인터뷰 발언이 가장 먼저 찌르는 충격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무력감. 과거의 위기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업 부도 부실 은행, 부동산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기관의 파탄 같은 확실한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원인이 흐릿합니다. 금리 환율 주식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지만 그 어느 하나가
명확한 악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그 무력감을 확대시킨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촉매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력감이 쌓이면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훨씬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이미 마음에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사실 숫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성장률 둔화, 잠재 성장률 하향 조정, 적자 국채 발행 증가, 외환 보유액 감소, 재정 부담 확대,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등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계속해서 뉴스 제목을 장식해왔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해도 시장이 그냥 흡수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체력이 약해 보이는 시기에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표현이 그 자체로 위기감을 자극합니다. 즉 이번 사건은 이 발언이 문제였다기보다 이미 취약했던 시장이 그 발언을 증폭시킨 것이라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위기라는 단어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흔들림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기대를 저버린 발언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식과 정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모호하게,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더 직설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금리 방향 전환 검토라는 표현은 한국처럼 외부 충격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이 일반 국민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가? 설마 중앙은행도 방향을 잃은 건가? 환율이 정말 그렇게 불안한가? 이렇게 만들어진 심리는 뉴스 한 줄보다 사실 더 오래 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주는 압도적 스트레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외국인이 수조 원 단위로 빠져나갈 때입니다. 11월 14일 외국인 2조 7천억 순매도 4년 반 만의 최대치. 이것은 숫자로 보면 사실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심리에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왜 외국인들은 저렇게 확신 있게 팔지?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뭘 알고 있는 건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저렇게 크게 던졌지?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빠지면 금방 흔들리는 구조라 이들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내구성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이 심리적 부담이 이번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킨 요인입니다. 육지금이 바닥인지 시작인지 모르겠다는 공포. 가장 큰 공감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급락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아니면 진짜 시작된 건가? 일시적인 해프닝인가? 구조적 하락장의 초입인가? 답을 알 수 없다는 것, 이 모호함 자체가 공포를 만듭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그 모호함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7글에서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정리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주가가 빠져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 애매한 위기감, 취약해진 경제 체력에 대한 걱정,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언, 갑작스러운 외국인 대규모 매도, 그리고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시장.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사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불안은 뉴스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슨 말이 나왔는가 보다 그 말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니라 정책 신호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채권 금리 환율, 외국인 자금 흐름, 주가, 그리고 국가 신용 프리미엄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출발점이 된 문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시장이 해석한 핵심 신호.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다. 이 발언 자체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아래로 수년째 떨어져 있고 이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어디서 했는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했는가입니다. 당시 시장은 미국의 금리 동결 여부, AI 버블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 성장성에 대한 약한 신호를 주면 시장 심리는 두 가지 반응을 즉시 보입니다. 외국인 경제가 약하면 금리 인하 계속할 것 같은데 한국 금리 매력이 떨어짐, 채권 매도 증가, 국채 금리 상승 압력, 국내 투자자 성장 둔하면 기업 실적도 나빠지겠네. 증시 전반의 부정심리 확대. 그런데 이 발언 뒤에 더 큰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 규모 방향 전환까지 검토할 수 있다. 시장이 받아들인 문장.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 아니냐?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책 신호로서 매우 강력합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방향 전환 피벗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방향 전환이라는 한 단어는 아예 통화 정책의 다음 단계를 시장에 사전 통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바로 떠올린 해석 메커니즘.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네. 긴축 신호.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 증가. 방향 전환도 가능.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포. 경제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외국인 입장에선 충격적인 신호.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네. 선물 시장에서 즉각 매도 폭탄. 이 과정은 몇 시간 만에 국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블룸버그 TV의 인터뷰가 전 세계로 타전된 바로 그날 외국인은 3년물 국채 선물 1만 4천 계약 이상을 투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도 수준이 아니라 정책 신호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매도 폭탄이 한국 국채 시장의 금리 레벨을 한 차례 크게 밀어올린 것이 11월 12일의 시작이었습니다. 3원화 환율 과도한 변동 시 한국은행이 개입할 의향이 있다. 시장에서 환율 불안이 이미 위험 수준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개입 발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끔 환율 발언을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환율 개입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신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 수준으로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던 시기보다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입 발언이 나오면 외국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국인이 받아들인 3단 논리. 한국 경제 안 좋다. 정책 방향 불확실하다. 환율도 불안하다. 외환시장 개입까지 언급. 이 세 줄이 합쳐지면 외국인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지금 팔고 나가야겠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개입해 원화 가치를 방어하면 자신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차익이 유리해집니다. 즉 한국은행이 환율을 받쳐줄 때 지금 팔아서 나가자 라는 신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센티브는 11월 14일 금요일 외국인 2조 7천억 순매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정책 신호에 대한 포지션 정리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반응했나? 시장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뜯어보면 명확해진다. 이제 이 세 발언이 어떻게 시장을 연쇄 반응으로 몰고 가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 금리 방향 전환, 즉각 매도 금리 급등. 금리 방향 전환 발언은 채권 시장에서 곧 가격 폭락 신호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 채권 보유자는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즉시 매도에 나섭니다. 그래서 11월 12일 국채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진화 노력 그 뜻 아니다. 시장 혼란 가중. 다음 날인 11월 13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나서서 그 뜻 아니다. 오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다른 메시지를 내면 외국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책 불확실성은
모든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로 취급됩니다. 외국인의 시각 한국 경제 나쁜데 정책도 흔들. 외국인 투자자의 논리는 국내 투자자와 다릅니다. 그들은 전체 그림으로 움직입니다. 그림의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 둔화, 잠재 성장률 하락, 적자 국채 110조 발행 예정, 외환 보유액 감소, 환율 불안 확대, 정책 당국 발언 충돌, 미국 시장은 극단적 공포 상태. 이 조합이 완성되는 순간 외국인의 판단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리스크 줄이는 시기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2조 7천억 순매도를 쏟아낸 겁니다.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 공포 확산 개인 패닉 매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주식시장에 세 가지 충격을 줍니다. 지수 급락, 선물시장의 추가 하락 압력, 국내 개인의 공포 심리 확산. 특히 14일 금요일은 이미 미국 시장도 불안했고 한국 내부에서는 채권 시장 변동성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시장 전체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가 급락은 발언 채권 환율 외국인 주가라는 교과서 같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히 연쇄적으로 터졌나? 답은 간단합니다. 이번 시장은 이미 한계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 둔화, 펀더멘털 약화, 외화 유동성 부담, 정책 발언 신뢰도 저하, 글로벌 불안, 미국 AI 버블 논란, 연준 정책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겹친 상황에서는 어떤 작은 발언이라도 터트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는 그 작은 발언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강한 발언이었고, 그래서 미세 균열 위에 떨어진 작은 충격이 균열 전체를 한 번에 깨트리는 도미노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세 문장이 한국 금융시장 전체를 건드렸다. 이 사태는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취약한 시장 구조 누적된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불안의 구조와 시장 심리적 요인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논리와 어떤 기제가 작동했길래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발작하고 그 다음날 외국인이 2조 7천억을 팔아치우며 주가가 폭락했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라고 묻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장의 발언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신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금리시장, 채권시장, 환율, 시장, 주식시장이 순차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며 거대한 도미노 구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군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도미노가 얼마나 기계처럼 작동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1단계 금리 방향 전환 가능성 국채 시장의 즉각 반응.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발언,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규모 시기, 방향 전환까지 검토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채권 시장에게는 거의 경보 사이렌 수준의 신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 가격은 미래 금리를 숫자로 예상해서 움직입니다. 즉 채권 시장은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반영해 움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리 방향성 기대입니다. 그런데 총재의 발언은 평소 중앙은행이 쓰는 조심스러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어권 시장에서는 방향 전환 더렉션 체인지라는 표현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즉각 번역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럼 지금 보유 중인 채권은 손실 위험이 크겠네. 팔아야 한다. 그 순간 3년물 국채 선물 1만 4천 계약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기 중이던 매도세가 신호를 기다리다 한 번에 터진 전형적인 포지션 어나인딩 청산 패턴입니다.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발작했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은행, 보험사, 연금, 기업들의 자산부채 평가에 즉각 리스크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특히 성장 둔화 신호와 함께 묶이면 경제가 약한데 금리까지 오르는 최악 조합이라는 공포가 생겨납니다. 이 첫 파동이 11월 12일 시작된 1단계 충격입니다.
2단계 정부의 진화 시도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확대. 11월 13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나서서 총재의 발언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책 메시지의 불일치. 총재는 금리 방향 전환 가능성을 말했고 부총재는 그 뜻이 아니라고 말했고 기재부는 따로 환율 발언을 하고 시장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만 들린다. 이 상황은 한국은 정책 컨트롤 타워가 흔들린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세 가지를 즉시 조정합니다. 채권 비중 축소, 주식 비중 축소, 환율 해지 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지나친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메시지가 흔들리면 시장은 신뢰를 잃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충격이었습니다. 3단계 환율 개입 발언 외국인 매도의 절대적 트리거. 이창용 총재의 세 번째 발언, 원화 환율 과도한 변동 시 개입할 의향이 있다. 이 문장은 외국인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환율 지킨다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율이 이미 위험하니까 개입 언급한 거네. 외환 보유액이 많지 않은데 개입한다는 건 한국은행이 환율을 강제로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팔면 원화를 비싸게 달러로 바꿀 수 있겠네. 이 네 개가 합쳐지면 외국인이 선택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팔아서 나가기에 최적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환율 개입을 하면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 원화로 만들고 그 원화를 환율 방어 중인 시점에 달러로 바꾸면 더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금요일 외국인은 단 하루 만에 2조 7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 그리고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즉, 세 번째 발언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완전히 고착시킨 핵심 트리거였습니다. 이것이 3단계 충격입니다. 4단계 외국인 매도 주식시장 급락 개인 투자자 심리 붕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빠지면 지수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지수가 오르는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연기금기관의 비중 조절 능력이 외국인의 공격을 흡수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단 하루에 2조 이상을 팔면 시장은 물량을 받지 못해 가격이 무너집니다. 게다가 1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개인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지수 급락 개인의 패닉 매도라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4단계 충격입니다. 5단계 글로벌 공포지수 극단 상태, 한국 내부 취약성 결합. 여기까지의 상황은 한국 내부 문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시장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장은 이미 글로벌 공포지수가 극단적 공포 피어 엑스트림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AI 버블 논란이 커졌고 12월 연준 금리 인하 여부도 불확실했고 셧다운 여파로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개 속이었기 때문에 한국발 충격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하락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이 조합이 주가 낙폭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5단계 충격입니다. 6단계 이번 사태가 해프닝으로 끝날지 진짜 하락장 초입인지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발언 실수가 아니라 취약한 환경 위에 놓인 정교한 메커니즘 도미노가 정확한 순서대로 작동한 사건입니다. 정리해보면 발언, 금리 방향성 신호, 채권 시장 폭발, 진화 실패, 정책 혼란 신호, 신뢰 약화, 환율 개입 언급, 외국인 대량 매도 트리거 발동, 외국인 매도, 주가 급락 환율 불안 가속, 글로벌 공포 상태, 하락 압력 증폭.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신호의 오류가 정확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 극단적 공포지수 덕분에 오히려 쇼 커버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총재의 말실수로 인한 단기 흔들림으로만 보면 우리는 같은 위험을 반복해서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누군가의 발언 하나로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구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들, 즉 정책 발언 시장 급변 신뢰 붕괴 정책 불확실성 확대라는 정교한 도미노가 작동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번 사태가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였던 대표 사례들을 정리해 이번 한국 시장의 흔들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미국 테이퍼 텐트럼 파월의 한 문장이 만들어낸 글로벌 피바람. 2013년 당시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연준은 조만간 테이퍼링을 고려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줄일 수도 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집어놨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신흥국 자금은 빠져나갔고 달러 강세가 폭발하면서 한국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다수 신흥국이 환율주가 채권에 트리플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강력한 정책 신호는 그 나라만 흔들지 않는다.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흔든다. 특히 신흥국 시장은 정책 신호의 진폭을 더 크게 비틀어서 받아들입니다. 이번 한국의 상황과 닮은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금리 방향성 시사, 채권 금리 급등, 외국인 대량 매도, 환율 불안, 신흥국형 취약성 노출. 이 패턴은 2013년과 놀라울 정도로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 신호가 흔들리는 순간 금융시장은 항상 동일한 공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구로다 총재의 말에 실수 엔화 급등 니케이 지수 폭락. 2016년 일본은행 BOJ 총재 구로다는 마이너스 금리를 설명하던 중 대중 앞에서 의도치 않게 정책 전환 가능성을 과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5초짜리 그 멘트 하나로 엔화가 3% 급등했고 니케이가 10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혼란에 빠졌고 해외 투자자들은 BOJ 정책이 흔들리는구나라고 해석하며 일본 채권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발언, 환율 급변, 금리 급등, 외국인 매도, 증시 폭락. 한국이 11월 12일 14일 겪은 순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사건 후 BOJ는 매번 기자회견에서 정책 신호 관리를 1순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사례도 이와 같이 정책 신호 관리 실패가 만든 전형적인 외환 채권 주식 트리플 쇼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한국 내부 사례 2008년 환율 발언 외국인 투매 재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환율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외국인은 다음 날 주식 5천억을 팔고 나갔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개입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환율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신호, 한국은행이 환율을 눌러줄 것이므로 지금 나가면 유리하다는 신호. 이번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정확히 이 논리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025년에 한국 외환 보유액은 2008년보다 훨씬 줄어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반응은 2008년보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한국 내부 사례 2022년-2023년 국채 시장 경색 발언 한 줄이 스파크.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 채권 시장은 전례 없는 자금 경색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 한국은행의 발언이 조금만 엇갈려도 국채금리가 1020bp씩 튀어오르며 발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한국 국채 시장은 이미 작은 신호에도 크게 흔들리는 과민 반응 구조를 지닌 상태입니다. 2025년에도 이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외환 보유액 감소, 적자 국채 발행 계획 110조 원,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더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취약성을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정확히 찔러 건드린 겁니다. 오연준 사례 단어 하나 바꾸는데 수개월 정책 신호는 얼마나 민감한가. 연준은 단어 하나 바꾸는데 몇 달을 씁니다. 2021년 말 일시적 트랜저토리라는 표현을 성명서에서 삭제할지 말지를 두고 수개월 동안 내부 회의를 거쳤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단어가 전 세계 국채 금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방향 전환 검토, 환율 개입 의향 같은 표현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정책 문장 전체의 변경입니다. 그 파급력은 말할 것도 없이 크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6.2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형 취약성의 실체,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번 한국의 흔들림에서 다음과 같은 취약성이 도드라집니다. 외환 보유액 부족 구조. 한국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 수준. 이 중 실제 시장 개입에 투입 가능한 금액은 약 280억 달러. 외국인 입장에서 이 숫자는 방어 한계가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증가. 2026년에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불신을 이미 자극하고 있던 상황에서 총재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장률 둔화 정책 신뢰 약화. 한국 경제의 성장력이 떨어졌다는 발언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부정적 신호입니다. 글로벌 공포지수 극단 상태. 극단적 공포 피어 엑스트림 구간에서는 작은 재료도 치명적입니다. 하물며 중앙은행장의 강한 발언은 폭발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 한국 시장은 정책 메시지가 흔들릴 때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총재 부총재 기재부 발언이 엇갈리며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사례들은 모두 말해줍니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신호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7정책 신호 한 줄이 시장을 흔들 때 시장은 결국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 역사 속 모든 사례는 동일한 결론을 말합니다. 정책 신호가 흔들릴 때 시장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 한국의 약한 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적자 국채 발행 증가, 성장률 둔화, 정책 메시지 일관성 부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민감한 채권 시장. 이 고리들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총재의 강한 발언은 그 고리를 동시에 자극한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하나의 중요한 실험이자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블룸버그 인터뷰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발언 하나 잘못해서 생긴 흔들림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말보다 그 말이 드러낸 구조적 취약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취약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래의 더 큰 변동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태가 던지는 핵심 경고 7가지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이 경고들은 한국 경제가 이번과 비슷한 충격을 앞으로 몇 차례 더 맞게 될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커질지를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은 회복이 느리고 비용이 크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발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총재의 발언, 부총재의 오해에 달하는 진화, 기재부 발언 추가, 언론의 과도한 해석, 시장의 혼란. 이 흐름은 정책 메시지 관리 실패를 드러내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문제는 정책 신뢰가 한번 떨어지면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은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위험 프리미엄을 즉시 올립니다. 그러면 한국 국채 금리와 환율은 상시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안게 됩니다. 즉, 이번 사태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정책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시장 변동성은 평소보다 한 단계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 보유액 4,280억 달러 하지만 시장이 신뢰하는 건 실탄 280억 달러뿐.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80억 달러입니다. 겉보기에는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 즉시 시장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 실타는 약 2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외환 보유액 중 다수는 만기 구조, 안전자산 저장, 유동성 제약 등으로 즉각적인 개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4,280억 달러가 아니라 280억 달러로 인식합니다. 이 수치는 환율을 강하게 방어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규모입니다. 이런 취약성은 향후 환율이 급등할 때 한국은행이 개입을 할수록 오히려 시장이 개입 여력이 줄어든다는 불안으로 더 큰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환율 개입 발언은 잘못하면 개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기발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자 국채 110조 발행은 시장의 공포 리스트 메뉴에 있다. 2026년 적자 국채 발행 예정 규모는 110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 국채 시장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폭이 크면 발행량 증가. 발행량 증가면 국채 가격 하락 압력. 국채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 금리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 이 구조가 이미 외국인의 투자 판단에 반영되고 있던 상황에서 총재의 발언은 정말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네 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즉, 한국 국채 시장은 이미 위험 상태에 있었고 이번 발언은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채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재정 건전성 회복과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의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는 시장의 신뢰 기반을 약하게 만든다. 총재의 발언 중 가장 강한 파급력을 가진 문장은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발언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성장력 한계라는 메시지로 직접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장기적 매력도를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 경제 성장률, 국가 성장률 이라는 구조적 연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 외국인은 한국의 장기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단기 매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장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 장기적 매력을 잃게 되며 이는 반복적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일 때 한국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 중 하나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은 AI 버블 논쟁,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셧다운 여파로 인한 데이터 지연 등으로 극단적 공포 피어 엑스트림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모든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의존도 높은 증시, 외환 보유액 제약, 국채 시장 취약, 소규모 개방 경제, 미국 정책에 대한 과도한 연동성, 이 5 조건이 한국을 글로벌 충격에 최우선 반응하는 시장으로 만듭니다. 즉,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작은 악재라도 발생하면 한국은 항상 환율, 국채금리, 주식시장 이 순서로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신호 한 줄이 시장을 뒤흔드는 구조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시장의 신호 취약성입니다. 어떤 말이 등장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재정은 확대, 외환 보유액은 줄어듦, 국채 시장은 얇아짐, 외국인 비중은 높아짐, 글로벌 변동성은 커짐. 이 구조에서는 정책 신호에 대한 시장의 증폭 반응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지금 신호 하나로 흔들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때 취약성이 훨씬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리허설일 뿐 본 무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충격은 앞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 더 큰 충격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이미 명확합니다.
미국의 AI 버블 붕괴 가능성, 연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 경기 리스크, 지정학적 충돌, 한국 내부의 재정 불안, 환율 급등 구간 재현, 외국인 자금의 장기 이탈. 이 변수 중 하나만 크게 터져도 11월 사태는 아주 작은 진동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 금리 급등과 외국인 매도 패턴은 앞으로 더 자주, 더 민감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흔들림을 지나간 일로 보면 안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의 정밀한 스냅샷입니다. 이 스냅샷을 정확히 읽으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리스크가 더 큰지,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중앙은행 총재의 한 인터뷰가 남긴 소동이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새롭게 들어선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게 될지, 이 시장이 어떤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매우 선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이 남긴 핵심 결론을 가장 중요한 5가지 메시지로 정리하며 이 긴 흐름을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약성 위에 쌓인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장률은 잠재력보다 낮고, 재정은 팽창 압력이 크고, 외환 보유액은 제약이 있고, 국채 발행 계획은 팽창하고, 시장 유동성은 얇고, 외국인 비중은 절대적이며, 글로벌 불안은 최대치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발언이든 충격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시장은 약해진 상태였고, 이 약한 구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여러 흔들림의 첫 번째 파동일 수 있습니다. 정책 신뢰도는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시장을 크게 흔든 요인은 사실 발언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발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고압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 신호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명확하게, 너무 과장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모습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정책 일관성은 약하다 라는 인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정책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 정책 신뢰의 유무가 변동폭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 신뢰를 되찾는 작업이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시험이었다.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일시적 해프닝, 시장과 정책 간 해석 차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금융시장이 가진 총체적인 취약성을 한 번에 시험하는 부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발언의 과민 반응, 채권시장 금리 방향 신호의 즉각 발작, 주식시장 외국인 주도 구조 노출, 정책 메시지 관리 실패, 투자자 심리 급격한 공포 확산. 이 패턴은 한국 시장의 민감성이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감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이번 사태보다 훨씬 큰 변동성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의 초입이 아니라 갈림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진짜 하락하는 건가요? 이제 더 큰 위기가 오는 건가요? 정답은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극단적 공포 구간, 작은 호재만 나와도 쇼 커버링 급등 가능. 한국 시장의 낙폭은 말 그대로 트리거 충격. 구조적 붕괴는 아직 아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정책 신호 혼란 때문에 발생.
신뢰 회복 시 다시 되돌릴 수 있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나쁘지만 절망적이지 않음. 성장 여력의 회복 가능성 존재. 즉, 이번 사태는 장기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 심리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락장으로 갈지 반등장의 출발점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이번 사태는 당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발언은 빨랐고 진화는 조급했으며 추가 메시지는 혼란을 키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 관리입니다.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 누구와 말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5가지는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신호 관리에 성공하면 한국 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하면 이번보다 더 큰 변동성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고이자 기회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공포 상태, 한국 시장의 과도한 낙폭, 외국인의 단기성 매도, 정책 진화 가능성, 환율 시장의 단기 과민 반응. 이 5가지 조건은 역설적으로 반등의 발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양면성을 지닌 법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금부터의 정책 선택, 시장 심리의 회복 여부,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하락의 출발점이 될 수도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흔들림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그 취약성을 바로잡아 새로운 국면을 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